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고 있는 박홍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인공위성 연구소라는 데인데요. 혹시 인공위성 연구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우리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공위성 연구소라는 데가 우리별을 만들어서 올렸던 데입니다. 그 우리별 1호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처음 올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 첫 번째 올렸던 그 장소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오늘은 캐니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로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깡통위성이죠. 근데 이름 붙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캐니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위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깡통위성이니까 뭐 깡통하면은 흔히 주변에서 있는 그럴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위성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적당히 섞어갖고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캐니성이라는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캐니성 만든 것 중에서 일부거든요.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불 들어와요. 보통 사람들은 캐니성을 놀 때 보면 불만 들어와도 좋다고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초기화를 하고 있고 막 움직이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팔을 좀 돌려볼게요. 카메라는 어딜 봐요? 움직여요? 대충 이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캐니성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캐니성 대회 오면은 이거 공짜로 줘요. 근데 이게 한 얼마 정도 하냐면 한 팀당 이거 하나씩 주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잘 하시면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저희 대회에 참여하면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처음 부분은 위성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위성 얘기를 하고 캐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성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뭐 이렇게 글자가 자꾸 크냐 이렇게 되는데, 위성 관련해서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 먹었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요. 개발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사람이 처음에 올렸던 인공위성 이름 아세요? 여기 써 있어요. 네, 스푸트니크죠. 이게 몇 년 정도 전에 올렸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제 1957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한 2년 전이 한 60년 정도 됐어요. 할아버지 정도의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할아버지 정도 나이에 인간이 처음으로 지구 밖에 뭔가를 던져 놓은 거죠. 인공위성이란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인공이란 말과 위성이란 말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공이란 말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사람이 뭔가를 가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 텐데, 위성이라는 거는 한자로 보면, 여기는 한자는 안 써 있지만 별이거든요. 성이 별성자. 그냥 주변에 뺑글뺑글 돌고 있는 별이에요. 별을 주변을 돌고 있는 녀석인데 그냥 돌기만 하면 위성이라고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 주변에 뺑글뺑글 돌게끔 만드는 게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달에 가서 뺑글뺑글 돌 수 있으면 달에 위성을 만드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저기 딴 데 가갖고 목성이나 뭐 이런 데 가갖고 뺑글뺑글 돌면 목성이 위성을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위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는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2016년도 좀 됐지만 그때 보면 인공위성이 한 이 정도씩 올라가고 있고 인공위성 관련해서 한 60개국 뭐 이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나라는 위성을 몇 번째 올린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22번째 정도 돼요. 이렇게 22번째 정도 되는데 발사는 몇 번째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냥 11번째라고 하면 좋겠는데 11번째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북한은 10번째 올렸어요. 북한은 10번째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올렸다고 막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올리긴 올렸는데 우리 힘으로 올렸다고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12번째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 12번째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볼 거예요. 별 주위를 도는 녀석이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지구 주변이니까 지구 주변을 도는 녀석이다. 그럼 뭐가 필요하지? 내가 위성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냥 돌릴 수가 없으니까 뭔가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발사체가 필요해요. 위성 쪽에 생각하려면.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성체라고 하죠. 돌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돈 걸 가지고 사람한테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럼 보통 지상에 뭔가 있어야 되니까 지상국.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위성은 올려갖고 돌기만 하면 뭐예요?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난 구경을 해요. 이렇게 사진이라도 봐야지 위에 올라가서. 뭐 그런 것들을 탑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녀석. 그런 걸 탑재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뺑글뺑글 도는 녀석, 그리고 뭔가 볼 수 있는 녀석, 뭐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로 써놓은 거는 이렇게 쭉 있고요. 인공위성은 버스와 탑재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소풍 갈 때 보면 버스 타고 이렇게 소풍 가면서 관광을 하는데 관광을 하는 게 탑재체고 버스는 위성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관점을 조금씩 바꿔보면 탑재체라는 말을 조금 광범위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사체 관점에서 보면 발사체는 위성을 어떻게든 올려놓는 녀석이 되니까 발사체의 탑재체는 위성 전체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국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안테나 가지고 이제 보게 되겠죠. 거기까지 위성까지 줄 달고 보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뺑글뺑글 돌리는데 줄 달고 뺑글뺑글 돌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우주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 줄 달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선 통신으로 해요. 발사체 얘기 간단하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발사는 이제 땅에서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 나로 쓸 때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녀석도 있고 또는 바다에서 쏘는 녀석도 있고 땅이 없으니까 그냥 바다가 갖고 쏘는 거죠. 또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땅에서 쏘죠. 여기 지금 발사체 관련해서 얘기해서 요 홈페이지 그 위키디아 이쪽에서 보면 아마 인공위성 나라별 최초 인공위성 발사체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광명성이라고 이제 쐈는데요. 2012년 쐈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에 써 있더라고요. 비자력 인공위성 발사체 발사국가.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썼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나로과학위성이라고 해갖고 나로호 썼잖아요. 그때 들어가 있는 위성이 나로과학위성이거든요. 이 위성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작은 거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 관련해서 쭉 얘기를 했고 거기서 보면 인공위성이라는 걸 하려면 인공위성이라는 녀석은 발사체도 있어야 되고 위성도 있어야 되고 지상국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발사체라는 녀석은 쏴서 올리는 거다. 근데 쏴서 올리는 과정에 관련해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게 플레이가 되나 모르겠네요. 네, 소리는 안 납니다. 이게 발사 장면이에요. 저희 과학기술위성 3호도 저희가 썼는데 제가 거기 책임자였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어디서 썼냐면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썼는데 이게 지도를 이렇게 딱 올라갔죠 벌써. 그래픽이요? 이거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 그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준 건데요. 지금 보면 올라갔잖아요. 잘 보시면 땅 밑에서 쫙 올라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이렇게 가도 미국, 이렇게 가도 미국 딱 반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뭘 가지고 만든 거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지고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쏘는 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데예요. 지금 이렇게 쏴서 일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요. 인공위성은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보는데 조금 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이제 진행한 걸 볼게요. 네, 여기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대충 여기 이 부분 다시 할게요. 대충 인공위성을 쏴서 궤도까지 올리는데 나로가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가서 지금 위성이 이제 분리될 거예요. 몇 개가 분리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가서 이렇게 막 도네요. 이렇게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뚜껑이 이제 열리겠죠. 여기 앞쪽 뚜껑.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인공위성 쏘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겠죠. 자, 이렇게 뚜껑이 벌어져 나가고 여기에 올라갔던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성이 한 3개 정도 올라갔어요. 제일 큰 위성이 여기 있는데요. 요게 세트랙 I라는 데서 만들어서 두바이에다 판 두바이셋이에요. 그래서 그 위성이고 요게 과학기술위성 3호고요. 귀엽죠? 귀엽죠? 잘 보시면 이건 3개짜리, 1개짜리, 뭐 3개짜리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2개짜리. 이거 조금 크네. 뭐 이거 한 12개인가 1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크기 얘기도 좀 할 텐데 그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위성 쏠 때 뭐 하나 쏘고 2개 쏘고 뭐 3개 뭐 이 수준 쏘다가 요즘 막 이렇게 쏘는 게 지금 몇 개까지 셨어요? 한 20몇 개 정도 셨겠죠? 요즘 뭐 100개도 쏘고 그래요. 작은 걸 많이 쏘고 있어요. 작은 것들은 보통 이제 대학교, 대학원 뭐 그 정도 학생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위성의 크기는 이따 얘기 드릴지 모르겠는데 위성의 크기는 보통 보면 사람들이 그냥 색이 좋은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조그만한 것들 크기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물 1리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좋잖아요. 물 1리터가 크기 얼마인지 아시죠? 10cm, 10cm, 10cm.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위성 크기도 그만큼 만드는 거를 하나의 유닛, 1U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2개 있으면 아까 2개짜리도 있었죠. 그럼 2U라고 얘기를 하고 3개짜리가 있으면 3U, 뭐 이렇게 10U, 뭐 작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그 정도가 1kg 정도 되거든요. 한 1.3kg. 그래서 대학들에서 요즘은 한 2U, 3U짜리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큐브 이상 경연대회나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도 보통 2U나 3U짜리 이렇게 올려서 뭔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실제 위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큰 걸 만들어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뭐 이 정도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항우연에서는 훨씬 더 큰 걸 만들고 있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분류인데요. 그러면 위성 얘기를 조금 들었으니까 위성을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해보지? 아, 저건 무슨 위성이야, 저건 무슨 위성이야 하고 이름을 붙일 거잖아요. 그래야지 아, 저건 어떤 위성이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 쟤는 사진 찍는 위성이야. 뭐 이런 거? 쟤는 기상 촬영하는 위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성이다 보니까 아까 지구 어디에 있지? 라고 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구를 돌 때 지구 근처에서 도는 거 또는 지구 먼 쪽에서 도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지구 근처에서 돌면 아, 저궤도, 좀 먼 쪽에서 돌면 원궤도 또는 더 큰 지구하고 똑같이 돈다? 그러면은 정지궤도 위성, 중간쯤에는 중궤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게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게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요즘은 이런 위성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위성 보면 위성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동차 생각하면 작은 차 있잖아요. 그 작은 차, 뭐 마티즈, 뭐 이 수준. 예전 저희 또래는 뭐 티코, 뭐 이 수준. 그 수준이 저희 한 위성 정도 되고요. 좀 더 큰 트럭 그런 만한 위성도 있어요. 그런 것들 대형 위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작은 위성들이 보통 나노 위성 정도 돼요. 1kg에서 10kg. 아까 그 조금씩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런 위성도 만들었어요. 크래커만한 위성. 위성은 돌기만 하면 되니까. 지구 근처에서 돌기만 하면 되니까 크래커만한 위성도 만들어서 이런 위성도 만들기도 해요. 100g짜리? 그것보다 그거 이하. 잘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이면서 위성을 크기별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완료짜리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요. 요런 위성을 아까 한 3U 정도? 여기다가 한 200개씩 넣어놓고 뿌린 적도 있어요. 뿌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여기다가 네 이름 실어줄게 좀 돈 좀 줄래? 해가지고 하나씩 해갖고 몇백 개 올려갖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최근에는 이렇게 작은 위성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기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장점은 비용이 좀 적으니까 많이 올려가지고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궤도 관련한 얘기고요.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 이렇게 있어요. 궤도는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좀 크게 잘 보이겠죠.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걸 그냥 계속 하지 왜 위에 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GPS 위성이든지 통신 위성이든지 그런 거는 넓은 곳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꽁슬 써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지구가 자전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위성도 하루 한 바퀴 똑같이 돌게 되면 얘는 항상 여기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고 우리 통신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위성이 돌 때 잘 보면
이렇게 돌 때 여러분들 케플러 법칙이나 뭐나 이런 거 보면은 위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든 뭐든 타원궤도 돌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점에 태양이 있잖아요. 위성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심에 지구가 있고 주변은 위성이 도는 거예요. 도는데 지구 자전하고 똑같이 돈다고 치면 있을 수 있는 데가 적도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면 내가 봤다 안 봤다 뭐 이쪽으로 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도면에 그 고도에서 이렇게 돌게끔 많은 위성을 올려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은 위성을 올리면 서로 통신도 서로 안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국제적으로 자원이 됩니다. 올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1도에 하나씩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릴 수 있는 위성이 360개밖에 안 되고요. 0.5도에 하나씩 올릴 수 있다. 0.5도 올리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7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딱 거기다 점유하고 있으면 딴 나라가 거기를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올리고 싶으면 그 자리를 사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무궁화 위성 궤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소스가 제한이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그 전체 적도 주변을 도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북극에 있는데 적도 주변을 돌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위성도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만들지? 그 차원에서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뭐냐면 타원을 도니까 나에 있는 나라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 멀리 있는 점을 원지점이라 하거든요. 원지점을 우리나라에 있는 대로 해놓고 근지점을 아주 지금 가깝게 하면 이만큼은 내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꽁수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꽁수를 쓰는 거고요. 그 꽁수 중에 하나가 아까 점지궤도 위성이 되고요. 중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이 되고 또 하나의 꽁수 중에 하나가 이런 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말로 하면 어렵죠. Sun Synchronous Orbit, 태양 동기 궤도. 위성이 돌긴 도는데 타원을 돌긴 도는데 태양과 동기 시간이 맞는 위성이다. 태양하고 시간이 맞아? 태양하고 시간이 맞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활이죠. 12시에는 항상 태양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성은 항상 몇 시에 내 머리 위를 지나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항상 어디를 찍으려고 한다고 치면 사진을 찍는다고 치면 매일매일 비슷한 사진을 찍고 싶어 할 거예요. 광량이나 이런 것들 비슷하게. 근데 어느 날은 태양하고 이만큼 차이가 났다고 어느 날은 태양하고 이만큼 차이 났다 그러면 지상을 찍을 때 광량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또 몇 시에 매일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상국에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얘가 어느 날은 새벽에 6시에 들어오고 어느 날은 보통 7시, 8시에 들어오고 어느 날은 뭐 9시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바뀐다고 쳐봐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이 엄청 피곤하겠죠. 조금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그래서 매일 한 10시, 11시쯤 이렇게 오면 그때만 뭔가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동기 궤도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궤도예요. 근데 나로과학위성 쐈을 때요. 보면 태양 동기 궤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돌리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돌리면 봄에는 이렇게 돌겠죠. 가을에 이렇게 돌겠죠. 여름에도 이렇게 돌겠죠. 태양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한 6시쯤 되고요. 여기는 밤 12시쯤 되거든요. 시간이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사실은 바뀌는 얘기예요. 들으셔도 되고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지표면을 어떻게 위를 돌고 있지라는 거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 간격을 보면 요만큼이 지구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구나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위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위성이라고 보면 걔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고 지구는 여기서 자전을 하죠. 그러니까 지표면에 긋는 위치들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대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쐈다. 나로우처럼 우리나라에서 쏘잖아요. 그럼 대충 바로는 못 들어온다고 치면 몇 시간 있으면 우리 나라 지나갈까요? 이해가시나? 안 가시나요?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나라라고 칠게요. 이게 지구고. 요게 이제 궤도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여기서 쐈어요. 자, 이렇게 돕니다. 위성은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렇게 갈 때 만날 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 때 다시 만나겠죠. 대충. 쉽게 생각하면 위성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 쓰면 12시간 만에는 똑같이 오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갈 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만날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지만 12시간 만에 만날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충 12시간. 그러니까 나중에 잘 보시면 나로 쏘든 뭐 우리나라 발사체 쏘든 이렇게 할 때 보면 얘가 쏘면 바로 접속이 되든지 아니면 12시간 후에 접속이 되겠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는데 지구 자전에 의해서 도는 그 효과 때문에 그렇죠. 대충 12시간 됐고요. 여기 보면 14라고 써 있잖아요. 하루에 보통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14번, 15번 정도 돌아요. 저희 위성이 한 500km 고도에 이렇게 떠서 돌거든요. 500km, 600km. 500km 정도면 한 400km, 500km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가 서울에 그 정도 되죠. 한 400km 정도 되죠. 개성에서 하면 부산 정도가 한 500km 정도 될 거고 한 700km 정도 떨어지면 신의주에서 부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위성이 그 정도 떠서 돈다는 거죠. 그 정도 떠서 돌면 하루에 14바퀴나 15바퀴 정도 돈다. 그 정도 속도로 돈다. 좀 멀리 가면 하루에 한 바퀴 돌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위성을 돌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위성을 돌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끈을 잡고 뭔가를 뱅글뱅글 돌리면 저 옆에 돌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거든요. 이거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녀석과 땡기는 녀석이 같은 지점에서 돈다고. 그러면 도망가는 녀석은 가능한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에서 계산하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하고 궤도 속도라는 거는 만류력하고 원심력이 같아지는 지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만류력과 원심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렇게 돈다고. 그러면 그 궤도를 아예 벗어나려면 얼마나 세게 던져야 되느냐? 위로 아주 세게 던졌을 때 보통 떨어지겠죠. 안 떨어질 만큼 세게 던지려면 그 속도가 탈출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돌고 있는 녀석의 루트 2배 정도 1.4배 정도 더 빨리 돌리면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거죠. 대충 막 속도를 계산하면 지표면에서 던졌을 때 한 7.9km 정도 던지면 계속 돌 거다.
여기서 1.4배를 하면 8 곱하기 1.4 정도 하면은 대충 12km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 지구를 아예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구 선수가 이렇게 공 던지면 저기 떨어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던지면 여기 떨어지는데 야구 선수는 저기 떨어지잖아요. 슈퍼맨이 휙 던지면은 아주 세게 던지면 돌 거다. 너무 세게 던지면 그냥 아예 도망갈 거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돌게끔 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될 텐데 지표면에서 던졌을 때 이 정도예요. 위성인 올라가서 던지면 좀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면 이 정도 속도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도 못 도망가는 데가 이게 블랙홀 정도가 되죠. 이 정도 속도면 이 정도 무게들이 있으면 빛도 못 도망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반적인 위성 돌리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재밌으셨나요? 예, 우리는 상상의 날을 계속 피고 있고요. 오늘은 무슨 날이요? 식목일이요. 나무 심는 날. 이게 아재 개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심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재밌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인공위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 만에 이걸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를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는 그래, 인공위성은 그렇게 돌아야 돼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면 인공위성은 거기서 돌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만들려면 얘가 있어야 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꾸미면 되겠구나. 인공위성이 발사돼서 거기서 돌려고 하면 발사체를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근데 발사체가 사람 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좀 좋은 거고요.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이 안 타도 될 만큼 해갖고 올리거든요. 그럼 막 떨어요. 떨면서 올라가요. 발사체면 막 우웅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인공위성 만들려면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인공위성 올라가면 아까 여러분들 막 피리 불고 그랬잖아요. 피리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 공기가 없거든요. 거의 진공이에요. 진공이면은 소리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소리라도 전달이 되지. 빛은 그냥 가지만 빛이나 전파는 다른 상태로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올라갈 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올라가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없는데도 버텨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뭐를 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냥 보통 여기 지상에서 만들 때하고 다르게 뭔가 만들 거하고 다르게. 예, 열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거기는 뭐 대류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을 때하고 태양을 안 받을 때하고 온도 차이가 꽤 나요. 어느 정도 나냐면 요만한 저희 위성이 요만한데요.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100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낮 구간에 밤 구간에는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 하루에 14바퀴 정도 돈다고 그랬죠? 그게 약 100분 정도 되거든요. 100분에서 한 30분은 밤이 되고 나머지는 낮이 돼요. 거기서 한 바퀴 도는데 이 애 같은 경우는 뜨거워질 때 100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 100도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냉장고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는 열이 많이 올라가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많이 떨어지고. 잘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열 구조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뭐가 다를까요? 가장 또 다른 게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올라가면 우주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주 방사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구 안에서는 뭐 이렇게 막아주는 게 많잖아요. 대기도 많이 막아주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막아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막 측정을 해봤더니 남미, 남극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훨씬 더 방사능이 심해요. 한마디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위성은 잘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신경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제 공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공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돌리고 싶거든요. 뭐 바다에서 그렇게 돌린다고 치면 노를 막 저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위성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세 쪽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뭐 탑재체 중에서 보면 난 저기 봐야 돼. 나 가다가 우리나라 저기 서울도 봐야 되고요. 저기 가다가 딴 나라도 좀 구경해야 되는데 평양도 봐야 될 텐데 위성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지? 뭐 이런 거죠. 거의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는 그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거랑 비슷한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내가 울릉도 독도 쪽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오려고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밤이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근데 배가 어디로 가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찾는 게 자세예요. 어느 위치,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나침반 보면 되죠, 뭐. 위성에도 나침반을 들고 가요. 또 다른 방법은 밤이면 별자리 보면 되죠. 위성에도 별자리 보는 게 있어요. 별자리를 보고 내가 저기 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가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 봤더니 막 북쪽으로 가고 있네. 어떡하지? 나는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요? 막 노를 저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수영을 아무리 해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걸리는 게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뭘 막 쏴요. 아이언맨처럼. 그럼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계라고 하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이렇게 도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종이 조금 큰 거 했다가 그러니까 뭐 비닐 같은 것다가 위에다 자석을 이렇게 딱 놔봐요. 나침반 생각하듯이 딱 놓으면 물에 딱 놓으면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돌아서 남극 북극을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위성을 전자석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가 청력하고 인력이 작용해갖고 이렇게 돌겠네. 뭐 이런 거죠.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S극으로 만들면 이렇게 돌겠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위성은 올라갈 때 전자석을 갖고 올라가요. 저희 위성은 그렇게 올라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조금 고급스러운 얘기. 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에너지를 다 합쳤더니 다 똑같더라. 뭐 이 에너지를 다 합해갖고 뭐 화학작용이 일어나든 어쨌든 전체 에너지 총량은 같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다 더해도 같네가 있어요. 그래서 각 운동 보존의 법칙. 뭔 소린지. 조금 더 풀어서 쓰면 내가 돌고 있는 거 다 더하면 똑같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전체가 이쪽으로 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에 조그맣게 빨리 도는 녀석을 반대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전체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1kg짜리 나는 100kg. 그럼 1kg짜리가 이쪽으로 10바퀴를 돌면 나는 이쪽으로 한 바퀴 돌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세 제어에서 그런 것들을 막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통신계, 추력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위성 구성 요소에 대해서 쭉 한번 읽고 빨리 확 지나갈게요. 위성은 기본적으로 버스라는 녀석이 있어서 기본 올라가서 뭔가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계 올라갈 때 안 부셔져야 된다. 올라가서도 안 부셔져야 된다. 열구 제어계 한 바퀴 한 100분에 100도씩 막 움직이는 것도 잘 버텨줘야 된다. 명령 및 데이터 처리계 내가 말한 명령 얘가 알아들어야 된다. 자세 제어계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전력계 전기가 있어야지 뭘 해먹지. 그거죠. 그래서 태양전지판을 들고 올라가면 돼요. 뭐 쉽게 그냥 계속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낮 동안에는. 근데 하나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를 해보죠. 토성이나 뭐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멀리 가면 멀리 가서 태양 에너지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솔로 패널을 아주 크게 키우든지 아니면 솔로 패널을 안 들고 가든지. 솔로 패널을 안 들고 가면 뭘 갖고 갈까요? 네, 원자력 전지 같은 거 들고 갔어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가지고 위로 올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보이전이 뭐 이런 것들 1970년대 막 갔잖아요. 올렸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 옛날에 막 올린 거죠. 통신계 뭐 어쨌든 무선 통신 해야 된다. 추력계 아까 돌고 있는 거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추력계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궤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사실은 궤도가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왜? 우주에도 뭔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가 않아요. 특히 지구에서 한 200km, 300km 정도 되면 얼마 있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 가면 조금 더 오래 가지만 그걸 계속 유지해 주려고 추력기를 갖고 가기도 하고 또 나한테 뭐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그냥 맞아 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피해줘야지. 뭐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구조계에 이렇게 뼈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열구조계 이렇게 뚝 껍데기를 열심히 쌀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계, 뭐 컴퓨터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계, 솔라 패널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 갖고 보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통신계, 통신계는 RF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하고 자세계, 태양을 본다든지 별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이로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얼마큼 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있고요. 별감지기는 별을 보고 내가 지금 어느 별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세 제어계는 아까 얘기했던 반작용 휠이라고 해서 속에서 막 도는 거, 토커라고 해갖고 내가 전자석이 되는 거 이런 것들, 토커도 이런 것도 있어요. 추진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을 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얘기를 했고 탑지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탑지체는 뭔가 보는 거, 카메라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보면 우주에서 이렇게 보인대요. 우리나라에서 쏜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해상도가 한 1m 정도 돼요. 근데 요즘은 남들이 그러는데 10cm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비행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초기 위성들인데 1m 정도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이거는 요만한 위성 갖고도 요만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해상도별로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같은 고도에도 해도 해상도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카메라를 예전보다는 더 세밀한 카메라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찍었던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 몇 개 있는지 실 수도 있겠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월마트 사진 찍었더니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있네? 그걸 보고 여기 매출이 얼마 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자, 요 탑재체 얘기할게요. 이것도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냐면 흑백 카메라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구름 끼면 사진 찍으면 구름만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구름 낀다고 안 보인다 그러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금성에 갔더니 금성에 구름이 확 덮여 있잖아요. 황산이나 이런 것들. 그럼 그 속에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렇게 보려면 아무리 그냥 카메라 갖고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카메라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혹시 깜깜한 밤에 안 보이면 적외선 카메라 보면 적외선 비친 다음에 받아서 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얘는 전파를 쏘고 전파를 받아요.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저희가 지금 차세 소형위성 2호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재체 중에는 저기 지상만 보는 게 아니고 우주도 보고 과학적 호기심이 있잖아요. 천문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 위성에 올려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2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뭐냐면 땅에서 찍으니까 별이 이렇게 보여요. 우주에서 봤더니 이렇게 보여요. 저희 위성에서 찍은 것. 뭔가 어림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 안으로 전파들이 못 들어오는 전파들, 파장대가 있거든요. 특히 빨간빛. 빨간빛은 우주가 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빨개지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있어갖고 많이 벌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일어난대요.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빨개지는데 그걸 찍었던 거고요. 또 다른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갔던 카메라는 여러 가지 색깔 카메라를 갖고 올라가서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같은 사막인데 여기 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그쪽 파장대를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도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걸 갖고 올라가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기상관측 카메라도 있고요. 위성 만드는 과정 이거 간단히 얘기 드리면 뭔가를 해야 돼라는 거에서 쭉 만들어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일을 시켰어요. 누군가가 선생님이 시켜갖고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근데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통으로 하기에는. 그러면 일단 잘라요. 아는 데까지 잘라요. 알 수 있는 데까지. 그렇다면 하나씩 아는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전체가 해결해진다. 영어로는 divide and conquer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검증해서 위성을 만듭니다. 개발 절차를 이렇고요. 저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라가기 전에 열심히 테스트를 합니다. 이 장면은 그냥 넘어갈게요. 좀 전에 그 위성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위성하고 일반 제품이 가장 크게 다른 점 중에 또 하나. 일반 위성은 올라가면 AS 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디 고장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위성에는 여러 가지를 2개를 가져온다, 올라간다든지 내부적으로 고장나도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혹시 터미네이터 보신 좀 오래된 얘기인가요? 터미네이터 막 하다 보면 중간에 죽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 다른 길로 전력을 공급해갖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위성에는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캐니성 대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넘어가고요. 쭉 있습니다. 자, 보시면 캐니성 대회는 아마 5월 초에 이제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체험 캠프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카이스트에서 열리고요. 대회는 8월 달 정도에, 이거 2018년도 건데 이 정도 열릴 겁니다. 요 2019년도는 하루 정도 차이 나서 움직일 거고요. 이 형님들, 고등학교, 대학교 형님들은 로켓에다가 자기가 만든 캐니성 올려놓고 쏩니다. 초등학생들은 드론으로 날리고 있고요. 상도 받아요. 상 받고 나면 이렇게 딴 나라 가갖고 구경도 하고 그래요. 이건 일본 연수가 있고요. 러시아 연수도 있고 나눠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요. 기본 키트는 위성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캐니성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요게 기본 키트. 여기 이제 확장해갖고 여기 아까 움직였던 거 보셨죠? 요거는 추가적으로 카메라 2대 달아갖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있으니까.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크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캐니성 대회 했던 영상이고요. 아, 이거는 올해 겁니다. 아직 공개 안 한 올해 거? 작년 건가 보네요. 작년 그 12월 달에 만든 거. 여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고요. 쭉 더 가겠습니다. 지금 좀 더 갈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체험 캠프에 참여했던 선생님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날려요. 체험 캠프 때는 보호자 한 분하고 아이 2명 이렇게 한 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근처에서 하루 자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거를 다 드리고 있어요. 팀당 하나씩. 네. 이런 거 다 보이는 것 웬만한 거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입니다. 저 로켓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렇게 해갖고 쏩니다. 각 이제 대회 때는 직접 버튼 누르게끔 하고 있어요. 한 팀당 대충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갖고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왔죠? 뭐 여러 관계자분들이 그죠? 여기는 과기부고요.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통신정보부. 그래서 저기 보면 장관님이 직접 상도 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던 팀들이 있고요. 제가 러시아 갔던 곳 중에 에너르기아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우주 갔다 온 녀석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도 뭐 구경하고. 여긴 일본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공항에서 이제 찍었던 모습들. 그래서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러시아 쪽에 가면 더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시간을 때우느라고 딱 몇 가지 발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한두 정도 질문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예. 우주에 올라가면 열이랑
예, 예, 먼저 어떤 소재를 사용할지 궁금하고 예, 다음에 우주가 무중력하잖아요. 예, 지구에서 인공위성이 우주에 갔을 때 네,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예. 또 만약에 인공위성끼리 질문이 서로 하나였는데, 충돌을 하면 예. 누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가 28페이지네요.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여기 보면은 막 한마디로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냐면 MLI라는 걸 옷을 입어요. 멀티레이어 인슐레이터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건데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하려면 얇은 옷 여러 개 입잖아요. 위성도 그런 식으로 입어요. 여기 있는 천 같은데 한 11겹, 12겹 정도 되거든요. 둘러싸요. 그렇게 해서 열 차폐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차폐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속을 지나갈 때 방사능이 좀 감소되는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위성이 2mm 정도의 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들어왔을 때 한 2년 정도 되면 한 어느 정도 방사능을 받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2배 정도, 2배나 3배 정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갖고 올라가고요. 누가 책임 있느냐?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손해는 자기 나라 그 각국에서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근데 사실은 지금 한 60년 됐는데 지금까지 크게 부딪힌 게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부딪힌 적은 잘 몰라요. 근데 대신에 우주 갔다 내려온 거 보면은 솔라 패널에 구멍들이 난다고 보는데 잘 보시면 총알처럼 조그만한 거 하고 앞에서 오는 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서 7km에서 오고 내가 7km로 가니까 한 14km로 가니까 총알 맞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뚫고 나가요. 좀 큰 거랑 부딪히면 펑 터지겠죠. 근데 그렇게 터지고 나면 많은 부분들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막 줄어들어서 떨어지겠죠.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주변에 있으면 다른 것들이 지나가면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딪힌 적은 없고 요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추력기 가지고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살짝 틀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갈 확률이 10만 분의 1이네 10,000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로 줄이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질문 더 받아도 돼요? 저쪽부터. 대기권 안으로 쏘느냐 밖으로 쏘느냐 그거죠 질문이. 대기권 안에 있으면 공기가 막 저항이 있어서 금방 떨어져요. 일주일도 못 가고 하루를 갈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쏘죠. 근데 대기권을 어디까지 대기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한 100km, 한 200km 정도 고도 정도 쏘면은 일주일 내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300km 하면 한 달? 뭐 이 수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올라가면 몇십 년 있다 떨어지고 아마 여러분들 크기 전에 나로과학위성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몇 년 안에 떨어질 거예요. 여기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임무를 다 하고 나서 통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위성을 데브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쟤는 우주 쓰레기야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을 발사하거나 어떤 위성에서 그 궤도를 돌 때 그런 걸 피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까 완유 정도 크기 있잖아요. 10cm, 10cm, 10cm 이만한 거.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단 군사위성은 공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사람들이 쏘고 그리고 그걸 피해서 사람들이 그 궤도를 돌고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